최근 스위스의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This is a story of finance gone wrong. 요새 계속 유럽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트러스 내각이 휩쓸고 갔던 금융시장을 지난 한 주는 CS가 The Credit Suisse story is a story of one of Switzerland's most important instituti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banking institutions in Europe. 예전부터 계속 지금 얘기가 되었던 말이긴 한데 최근에 부도 위험이 고조되었다면서 이거 제2의 리먼 사태 아니냐. It's a tale of scandal after scandal. But at certain points during this, it has gotten quite hard to believe. You have Bulgarian drug smugglers, oligarchs. General chaos at one of the world's top wealth managers and investment banks. 라는 말이 나오면서 미국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짤이 돌아다닙니다. 야, 이제 크레딧 스위스 얘네 이러다가 데빗 스위스 되는 거 아니냐? 귀여워요. 요즘은 SNS 미디어가 대세라서 하도 레딧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리먼 사태 하니까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이제 부도는 안 날 거라면서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고 바닥을 뚫을 기세였던 주가를 거의 뭐 멱살 잡고 끌어올리려더니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뭔가 일이 터지고 있어요. 좀 오늘 같은 경우는 탈세 수사 들어가가지고 조사받으러 상원에 불려가질 않나. 또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 골드만 등 여러 뱅크들한테 공격도 많이 받고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회사에서도 올해 30억 달러, 하나 한 4조 원 이상의 손실로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겁을 줍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목을 가장 끈 헤드라인은 뭐 제2의 리먼이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제2의 리먼이냐고요? 한번 볼까요? Is Credit Suisse the Lehman Brothers of 2022? 이게 진짜 사실 리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 리먼이 워낙 화려하게 망해서 그 이후 모든 디폴트 상황 혹은 디폴트에 근접한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만 하면은 이거는 제2의 리먼 브라더스다 라고 이런 수식어가 붙어버렸는데 대부분은 과장된 헤드라인이지만 이번 CS 같은 경우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떠나서 같은 투자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더 리먼하고 비교가 되면서 회자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의 CS 상황이 이제 리먼 사태와 비교할 만한지. Credit Suisse had a separate relationship with Greensill and was courting it in relation to its IPO.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었길래 Early 2019 and the cogs really start to come loose at Credit Suisse. 그리고 지금은 또 뭔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We have taken very decisive steps. 거의 대서사에 가깝거든요. 이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가시적인 지표들 중에서 short interest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제 공매도 비율이 7%대로 치솟았네요. 7%면은 float 한 100주 중에서 7개꼴로 공매도 물량이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short interest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은행주라서 더 그렇고 원래 두 자릿수까지 가면은 공매도 비율이 높다고 치는데 게다가 이게 최근 몇 주 사이에 치솟은 공매도 물량이라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8%밖에 안 됐었잖아요. 지금 이제 7%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다른 은행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올해 주가 추이를 볼게요. 이제 보면은 처참합니다. 당연하죠. 이 대인플레이션, 대금리 인상의 시기에 이제 은행주들이 살아남기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시장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게 뭐 골드만,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전통적인 은행업, 우리가 말하는 이 커머셜 뱅킹, 인터레스트 마진으로 돈 버는 그런 수익 모델의 그런 상업은행 모델보다 워낙 얘네들은 이제 IB 쪽이 센 IB 강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이런 변동성 높은 장세에서 트레이딩 수익도 굉장히 많이 냈고 선방을 하고 있는 편이고 거의 뭐 IBD에서 망한 거를 세일즈 앤 트레이딩에서 구제해주는 뭐 그런 시대가 왔는데 나머지 뱅크들을 보면은 JPM, UBS, Citigroup, 뭐 Deutsche Bank 여러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뭐 한 30% 이상 주가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는 현재 주가가 지금 절반 이상으로 폭락을 했고 지금 4불대에서 이제 간신히 트레이딩 되고 있네요. 이게 사실 미국계 은행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더 크고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글로벌 영향력, 글로벌 자본시장의 영향력, 스케일, 뭐 비즈니스의 고도화라든지 애초에 있는 자본력 등등이 이제 미국 자본시장이 가장 크니까 당연하면서도 이들 중 하나가 부도 위험이다. 그러면 정말 리먼 사태
급일 텐데 이런 유럽계 은행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어려워졌었어요. 뭐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고 뭐 UBS 이런 데도 있고 뭐 어쨌든 이들은 IB, PB, Wealth Management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사업부 분별 역량이 많이 약화되면서 이 비즈니스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오고 있기는 했습니다. 일단 CS만 보자면은 그동안 매우 다사다난한 몇 년을 보내왔습니다. 잇따른 투자 실패, 회사나 경영진 관련한 추문도 끊이지가 않아가지고 CEO들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우선 타임라인대로 한번 가볼게요. 2019년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거액의 대출 사기건이 있었죠. 3 billion of bonds to the country of Mozambique, ostensibly to build a fleet of amphibious warfare vehicles to protect a separate fleet of tuna fishing boats. 이건 또 뭔 소리냐. 모잠비크에서 현지 이제 고위직 인물하고 CS 뱅커가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입니다. 모잠비크에서 크레딧 스위스로부터 약 한 20억 달러, 당시 하나로 한 2.4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엄청난 자금을 대출을 받아요. 근데 이게 공기업 3개 기업 명의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대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기업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해양산업의 투자금이라는 명목상의 이유였는데 그 대출금이 사실은 그대로 모잠비크 재무장관 마누엘 창이라는 이 아저씨의 주머니로 직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조했던 크레딧 스위스 뱅커들, 이 은행 직원들 3명에게도 떡이 떨어집니다. 네, 닭에 뜯긴 나라 먹은 거죠. 이게 2013년에서 2016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만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나라 상황을 보면 더 말도 안 됐던 게 2017년 모잠비크 국가 부채가 GDP를 넘어설 만큼 부채 대 GDP 비율이 112%가 되는 경제가 최악인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몰래 20억 달러를 대출을 받고 사라진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IMF가 모잠비크에 대해서 부채 상환을 좀 유예해 주기로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에 겨우 판결이 났는데 $475 million 나 되는 돈을 배상하기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당시 CEO였던 이 티잔 티암이라는 사람이 크레딧 스위스 임원들을 미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Someone at Credit Suisse decided to hire a spying firm.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때 당시 COO로 있었던 피에르 올리비에이라는 사람이 벌인 일인데 이게 진짜 무슨 영화 같아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전직 CEO였던 이크발 칸이라는 사람을 미행을 하고 감시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칸 아저씨가 유명했어요. 원래 크레딧 스위스가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잘하는 사업 부분이 없어서 갈팡질팡 하던 시기에 자산운용 부분을 살려서 이 회사의 핵심 사업 부분으로 만들면서 자산관리 부분 헤드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칸 아저씨가 크레딧 스위스 자산관리 헤드로 있었던 당시 상사였던 티잔 티엄 C하고 안 맞아서 여러 번 마찰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경쟁사 UBS 경쟁사 뱅크로 이직을 합니다. 뭐 업계에서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이고 원래 월가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JPM 있던 애가 모건 가고 시티그룹 있던 애가 골드만 가고 뭐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거의 뭐 서클 오브 라이프 수준의 정글 바닥인데 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미행을 했냐고 했더니 경쟁사로 이직을 했고 이 사람이 주니어 뱅커를 더 빼갈까 봐 감시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거는 이 CS 은행에게 사설 탐정 고용을 알선했던 게 중간에 브로커 같은 그런 역할이죠. 계약 당사자가 따로 있었는데 이 계약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 중간에 있던 사람이 이 사건이 언론에 노출된 시점에 자살을 합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말해도 너무 막장이라서 CEO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았을 텐데 그때 당시 이 티잔 티엄 CEO는 이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CEO가 단독적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라고 잡아떼고 결국 이사회에서는 이 CEO의 연봉이랑 보너스 감봉만 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다가 2021년 또 한 번의 미행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의 인사총괄직을 맡은 이 Head of HR이라는 고위 직원 뒤를 캐고 다녔네요.
이제 이쯤 되면 변명도 못하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 이사회에서 CEO를 해임시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티아미 CEO직이었던 지난 5년간 CS의 주가 추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고당한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가열차게 CS 주가를 떨어뜨리다가 떠났네요. 그리고 이후 토마스 고트슈타인이라는 CEO가 취임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약 1년 만에 가르쳐지게 되는데 사실 이 토마스 CEO 이후에 아주 크레딧 스위스의 대형 사고들이 아주 팡팡 터지는데요. 정말 끊이지 않는 사건 차트가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그린실 파산 사태가 있는데 해외에선 사실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던 대형 금융 사고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한국에선 잘 안 알려졌더라고요. 간단히만 보자면은 이 그린실 캐피털이라는 회사는 이제 공급망 금융이라고 해서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를 하겠다는 이제 핀테크 기업이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납품업자들에게 이제 물품 대금을 할인해서 이제 먼저 지급을 하고 납품이 완료되면 주문업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할인된 가격으로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차익으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 무역에 대입한다면은 수출업자들에게 대금을 할인해서 미리 지급을 하고 나중에 그 수입업체에서 대금을 받아내는 건데 이게 핀테크 기업이라면 여기에서 핀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면은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가 납품한 거에 대한 이 납품 지급 금액이 필요한데 아직 완료는 안 됐고 그 사이에 돈은 좀 필요하고 이 사이의 간극을 메꿔주는 이 단기 자금 소싱해주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복잡한데 결국에는 대출업이죠, 대출업. 네, 그린실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런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준 이 단기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여기도 증권을 발행을 하면서 판매를 합니다. 여기에 핀이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의 테크는 어디에 있는가? 원래는 이게 은행들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은행들이 하는 이 일을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도록 해서 이렇게 핀테크로 포장이 되어서 이제 핀테크 모델이 완료가 됩니다. 실제로 한창 잘 나갈 때는 고객사만 1,000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대출 규모로 따지면은 1,430억 달러치 규모의 채권이 발행되었었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터질 구석은 정말 한 군데밖에 없죠. 이 납품업자들이 부도를 하게 되면은 거의 끝납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체인이 끊어지는 거고 이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되는 거죠. 이 부실 채권은 또 모아져서 펀드로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오래 갈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그린실이 휘청거리니까 이제 파산 신청 이전에 여기에 설립자이자 대표가 회사 돈 2억 달러, 당시 환율로 한 2,400억 원어치 회사 자금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괜히 이 유럽판 라임 사태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투자한 곳들 중 유명한 곳들이 꽤 많았는데 이런 데에 빠질 손정희 님이 아니죠. 손정희의 비전 펀드 역시 여기에 15억 달러나 투자한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린실 펀드를 공동으로 운용까지 하면서 100억 달러, 그때 당시 한 12조 원 규모의 그 공동 펀드까지 운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린실이 파산을 하니까 투자금이 파산과 함께 날아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17억 달러 규모의 순손실이 났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직 회복도 못했는데 불과 몇 주 후에 Just as Credit Suisse was reeling from this, it lurched from one crisis to the next. 전설의 이 빌 화항의 마진콜 사태와 이 전설적인 이 손실이 일어나죠. Bill Hwang had made oversized bets on a few stocks using enormous leverage. 이 빌 화항의 이 패밀리 오피스였던 아키고스 캐피털의 파산으로 총 55억 달러 Morgan 손실을 Stanley, 입었었죠. UBS, Credit Suisse was left nursing $5.5 billion worth of losses. 아무튼 여기에서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손실을 입고 이 일이 있고 나서 결국에는 크레딧 스위스는 이 헤지 펀드 프라임 브로커 사업이라는 거를 아예 접게 됩니다. 일단 돈을 잃은 거를 떠나서 레퓨테이션 데미지도 너무 컸고요. 그리고 진짜 정말 이 정도면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애초에 얘네들 그렇게 세지도 않았어요. 얘네 PB 서비스가. 어쨌든 이로써 완전히 문을 닫게 되고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빌황 관련돼서 뭐 골드만이나 모건 뱅커들이 계속 조사받고 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문 닫고 끝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 마약 밀매 조직의 돈 세탁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2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최악의 2021년 2분기 실적과 함께 이 CEO 토마스가 사임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마켓 캡은 2021년에 들어서부터는 도이치뱅크보다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시기를 거치고 드디어 이제 구조조정 전문가 울리 퀘르너가 새 CEO에 등극을 하게 돼요. 리스트럭처링 많이 하던 사람이라서 이후에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행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뚜렷한 회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크레딧 스위스를 뭐 사업들이 뭐 쪼개서 스핀오프 된다, 뭐 IB 부분만 떼서 팔려나간다 이런 인수설도 나돌고 정말 수많은 핵심 인력 이탈들이 있었는데 일단 일괄적인 구조조정 사실 은행이라는 게 비용 구조가 하나예요. 인건비거든요. 뱅커들 다 자르는 거죠. Credit Suisse looking to cut around 5,000 jobs. 하지만 이런 사건 사고들은 최근에 일어난 디폴트 논란에 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9월 30일에 Credit Suisse CEO가 전사 직원들에게 보냈던 메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No doubt there will be more noise in the market and the press between now and the end of October. And all I can tell you is to remain disciplined and stay as close as ever to your clients and colleagues.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겪고 있으니까 요즘 미디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거다. 하지만 everybody calm down. And then that said, I trust that you are not confusing our day-to-day stock price performance with a strong capital base and liquidity position of the bank. 지금 우리가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이 strong capital base, 이 자본력과 liquidity position, 유동성이랑은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게 이제 리만이 파산 직전에 전달했던 메시지와 유사하다는 거였는데요. 그것도 그러고 또 CS 내부적으로도 워낙 경영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CS가 이제 구조조정을 더 스트릭트하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자를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더 어그레시브하게 하기 위한 자본금 확충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까지 더해지고 있었는데 CS 경영진이 이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요 투자자들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이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 CS의 이 유동성 위기, 뭐 디폴트 리스크 같은 거에 대한 언급이 시작이 되었고 주가 폭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트윗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거의 뭐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트윗들인데요. 결국에는 막 CS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막 CDS 프리미엄 갖다 붙여놓으면서 뭐 주가 차트 가지고 오고 어쩌다가 이런 공포감이 극대화됐던가. 주가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빠질 게 남아있을 것 같지도 않던 CS 주가가 최저가를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이 CDS 프리미엄 수치도 급등을 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디폴트가 뭐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을 반영을 하는 수치인데요. 지난 1년 동안 CS의 주가는 고점 대비 약 62% 하락했고 CDS 프리미엄이 연초 50bp 수준에서 370bps까지 넘어갔던 거 보이시죠?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CDS 스프레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3 billion, 30억 달러의 debt repurchase를 단행하는 경영진의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아직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물론 뭐 반대 여론도 있긴 했어요. 무슨 이 정도 갖고 부도를 논하느냐, 이 정도 갖고는 대형은행이 무너지지 않는다, 얘들아 진정해. 2011년, 2012년 모건 스탠리 CDS를 봐봐. 걔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망했었는데 back in 2011 CDS spread 600이던 시절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우려하는 대로 실제로 크레딧 스위스의 재무 건전성이 이렇게 부도를 논할 정도로 걱정할 수준인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일단 2분기 IR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CS는 이제 경쟁사 대비 지금 피어 그룹이 다 쭉 있는데 경쟁사 대비 아까 뭐 경영진 메모에서도 그랬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자본 및 유동성 비율이 다 탄탄하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매트릭들을 보면은 CET Common Equity Tier 1이라고, 이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도입된 이 핵심 자본인 보통주 자본의 위험가중 자산을 나눈 수치인데 결국에는 Financial Crisis 같은 이런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매트릭이에요. 그래서 2022년 2분기는 13.5%로 이제 뭐 양호한 수치네요. 그리고 총자산 대비 핵심 자본 비율을 나타내는 Tier 1 Leverage Ratio,
이것도 pure 대비 어떻게 보면 가장 괜찮아. 또 LCR이라고 높은 유동성 자산을 향후 한 달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비율, 그리고 이게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데 liquidity coverage ratio라고 해서 이것도 보면은 191% 수준으로 다른 뱅크들 대비 다 괜찮고, 마지막으로 high quality liquid assets, 이거 유동자산 비율인데 이 비율도 pure 대비 양호한 편이죠. 뭐 제일 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수치들을 보면 사실 리먼 사태와 비교하는 건 너무 가는 거다. 이렇게 EPS가 연속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유동성이나 자본력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매트릭을 좀 따져본다면은 차라리 지난 2016년에 이슈가 됐었던 도이치뱅크의 bond sell-off 시기랑 비교를 했으면 했었지, 뭐 도이치가 채권 이자 지급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휩싸이고 이제 CDS가 치솟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5년 만기 채권 CDS 프리미엄이 2015년 이제 폭등했던 차트가 보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지금도 별로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자,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의 price to book ratio를 보면은 또 다른 유럽계 은행인 도이치뱅크를 제외한 다른 peer 대비해서는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ROA를 봐도 이거는 네기티브 ROA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이제 저금리 정책 이후에서 이 긴축 시기라는 이런 현재 상황이나 이제 리먼 사태와의 유사성 때문에 CS가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해서 파산에 이르는 건 아니냐 라는 이 걱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안심할 부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08년에 워낙 크게 이제 리먼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 이후 이제 여러 가지 규제도 생기고 은행들이 나름 굉장히 빡세게 레버리지나 이런 거 리퀴디티 관련해서 위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 의존도도 꽤 낮거든요.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CDS 프리미엄 폭등하고 주가 폭락을 겪는 동안에 인력 이탈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물론 현직자들에게 지금 물어보면은 다들 괜찮다고는 말을 하는데 리먼도 다들 마지막 순간까지는 다들 괜찮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 사태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아니면 이 사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냐? 우선 크레딧 스위스는 10월 27일에 새로운 경영 전략을 발표하기로 한 상황이에요. Strategic Review라고 해서 이날 3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자산 매각이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 관련한들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날이 이제 좀 분수령이 될 거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크레딧 스위스는 지금 한 40억에서 60억 달러 정도의 추가 자본이 필요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골드만 리포트 같은 경우는 그 60억이 웬 말이냐, 너네 80억 달러 필요할 거다, 좋게 와줘도. 그리고 제프리스도 나와서 여기는 또 뭐 90억 달러 정도 필요할 거라고, 얘네 리퀴디티 상황이 사실 매우 좋지 않다,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들과 구조조정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러면서 모델링한 리포트를 내놓고 CS 주가가 더 떨어졌고요. 사실 안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금감원이랑 외국의 뭐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CS 사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금융기관들에게 너네 CS랑 익스포저 얼마나 있냐, 크레딧 스위스랑 파생상품 같은 거 얼마나 이제 체결됐는지 이런 거 거래 상황 같은 거 파악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날아왔어요. 만에 하나 리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결국에는 얼마만큼의 자본을 써서 구조조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더 큰 스케일로 단행을 할 건지, 투자은행 부분은 없앨 건지, 미국 사업은 철수할 건지,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큼 앞으로 이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